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 외 다른 모임 또 활동을 당분간 못하게 됐습니다. 클럽과 PC방도 운영을 멈추게 됐고요. 맛있는 뷔페에서의 식사 이것도요. 또 국공립시설에서 열리던 양질의 전시 공연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열려야 될 결혼식도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은 모르고 감염된 사람들보다는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위험한 행동을 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허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다들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말이죠. 몇몇 사람이라기엔 숫자가 좀 많고 또 일부의 그릇된 판단이 또다시 코로나 시계를 3월달 그 뒤로 좀 되돌려 놓은 것 같다는 마음은 듭니다. 또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우리는 또다시 인내의 시간이 왔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모두가 함께 손발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함께 힘을 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19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이정건님, 0001번님, 여상영님, 아카세즈님, 오영찬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도 요즘에는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써니스카이님, 김우식님, 럭키박스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자, 방송사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KBS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기 때문에 방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래서 오늘부터 뉴스픽 진행하는 두 분에게는 매일 출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성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로 듣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목소리 목청껏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 얘기가 나오다가 안 되나? 근데 또 다시 급무살을 지금 타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단독 회담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과연 어떻게 갈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먼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최근 청와대 인사를 잠시 돌아보면 최재성 정무수석으로 정무수석이 바뀌었었죠. 네. 보통 이 정무수석이 바뀌면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전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21일 날 대통령이 다른 당의 특히 이제 야당의 대표들을 만날 의사를 전달했다 아니다 공식적으로 한 바 있다 없다 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형식,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우르르 가는 거는 안 만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1대1 단독 회담을 말한 것이냐. 어쨌든 구체적 의제를 가지고 단독 영수회담을 통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회담 제안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김정인 위원장의 발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이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물밑에서 조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회담이 진행이 되려면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밝힌 바는 여러 시간인 회담은 안 간다라는 것은 1대1 회담, 과거에 그렇죠. 이제 이것을 영수회담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뭐 권위주의적인 문화였다는 비판도 있어요. 어쨌든 1대1 단독 회담이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다른 야당에서 또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회동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데 당초 뭐 제안이 된 것으로 알려진 21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인 위원장 측에서 이쪽은 좀 어렵다 어쨌든 이게 밝힌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29일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 주말에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날짜가 좀 제한적이겠죠.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또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협치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통합당에서는 진정성을 보여라. 여권부터 진정성을 보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가 이제 회담에 또 적극적인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하는 만남이 적절할까?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만나는 것은 중요한데 만나는 예. 과정에서 그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회동을 얘기한 것이 아닌데 거절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함으로써 통합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져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느냐 해서 좀 무례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가 이게 이렇게 수습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문 대통령은 참 질긴 인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당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제 위기를 넘기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이 두 분이 결별을 했습니다. 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했느냐. 이제는 배석자 없이는 다시는 안 만나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을 던져주려고 해도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었었고 대화가 되고 서로 이해가 돼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청와대가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황교안 전 대표나 있을 때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첩첩산중이 많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야당의 협력을 받아야만 되는 시점이고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도 약간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권이 독주하고 있다라는 어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 만날 것이다. 만나는데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일단 기싸움에서는 첫 승은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일단 안 만난다고 했다가 만나주겠다까지 했고 만나는 날짜도 청와대에서 제의했던 21일은 아니다. 그냥 본인의 페이스에 지금 이제 앉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급한 쪽이 끌려가게 되어 있다. 근데 왜 급한가? 지금 청와대는 지금의 이 상황을 같이 타게 해야 된다는 어떤 모양을 갖출 필요도 있고 진짜로 또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만날 것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럿이 우르르 가는 거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대1의 이런 협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대1로도 만나고 또 군소정당들 네. 또 우르르 만나는 것도 여러 가지 다 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다수당을 만들어진 민심을 잘 수행하려면 협치가 뭐 필요하죠. 그래서 예. 만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좀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단독 회담이라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네. 형식과 내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겠죠. 다른 걸 다 떠나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떠나서 코로나19 재확산하고 홍수 피해라는 것은 정말 민생 대책이거든요. 이거는 뭐 남북관계 지소미아 문제하고는 또 다른 너무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야 되는데 네. 다만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첫 번째로 김종인 위원장이 1대1 회동이어야 만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거는 것은 저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도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그리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소속 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맨날 미래통합당에서 야당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큰 야당이 작은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협치의 주장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야당의 입장도 좀 고려해야만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왜 그러면 1대1 회동을 자꾸 주장을 할까? 야당으로서는 우리 야당이 청와대와 맞서서 뭔가 견제를 하는 듯한 모습이 정치적으로는 사실 뭐 전략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9년 11월에 있었던 여야 대표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만찬에서 있었던 일이 예. 지금 통합당과 전신 자유한국당 약간 트라우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이제 관저 만찬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과 협의 없이 패스트트랙 그 선거법을 밀어붙였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두 야당 대표가 설전해버려서 대통령이 그랬죠. 말리는 듯한.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뉴스가 되면서 야당이 청와대에 어떤 견제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야당 대표들이 싸우고 대통령이 말리는 듯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의 대표들이 자유한국당을 약간 몰아세우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서 예. 참 제1야당이 체면을 구기고 모양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뭐 차단하겠다 이런 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의제는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한국당과 협의 없이 패스트트랙 밀어붙인 거를 대통령한테 말해서 하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여당이 마음대로 독식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 나서가지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의제가 코로나19라던가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오히려 대화가 잘 풀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제는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을 하는 것이 내실 있는 필요하죠. 대화가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여도 야도 모두 청와대도 사진 찍기용 협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사실 보여주기 식으로 우르르 6명이 가서 별 의제 내용이 없는 환담 정도의 수준을 할 거라면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은 저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는 의제는 굳이 물밑 조율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너무나 국민들이 있고, 어려운 있고, 코로나 수혜 예. 또 앞으로 검찰 또 공수처 문제라든가 9월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말 산적한 입법 과제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의제를 조율하더라도 막상 만나면 의제에 올라와 있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의제 정하지 않고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는 게 좋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덩치 큰 사람들끼리 만나자 이런 주장인데 먼저 만나고 그다음엔 아까 말했던 소수 정당들 또 독립된 입법기관이고 각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만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가 DJ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에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권이나 정파는 다르지만 DJ 정신을 한번 좀 되새겨보자.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이고 위기의 시대이고 갈등의 시대에는 정말 정파를 떠나서 화합과 통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갖고 협상장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났다가 안 만났다가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2018년 11월에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하겠다고 얘기했었죠. 5당 네.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당시에 합의를 했어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만난다라고 약속이 됐는데 그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중요한 시기마다 자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주에 한 번 만난다던가 매달 한 번 만나는 것은 아마 일정이라던가 뭐 대통령 일정이라던가 국회 일정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018년 11월에 했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하는 것이 네. 실질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분기별 한번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합의해서 하자 그랬는데 네. 이게 안 되고 있는 그렇다면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야가 다 책임이 있겠지만 보다 더 큰 책임은 일단은 힘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화합이나 협치를 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측에서 사실은 좀 절제하면서 너그럽게 마음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처럼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은 사실은 힘 있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의지가 조금 더 작동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고 야당도 이제는 뭐 장외투쟁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회를 그 안에서의 이런 어떤 협의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한다라는 어떤 보루이지 분명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나눠져 있습니다. 네. 즉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를 가동한다면은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법안도 논의되고 예산에 대한 것도 더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네. 야당에서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하고도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양새는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라. 대통령이 나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거꾸로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체제를 인정하는 듯한 모순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좀 더 원활하게 상설화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어쨌든 국민이 어려움을 좀 타개해 나가는데 머리를 맞대고 좀 지혜를 모아달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좀 좋은 대안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급격하게 다시 확산되는 이 와중에 지금 21일에 집단 휴진을 의료계가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냥 의료 마비되는 거 아니냐 뭐 걱정도 되고 있는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이제 의사협회가 정부의 대화 제의를 지금 했어요. 오늘 지금 만난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그러니까 전공의의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틀, 의사 총파업을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네. 오늘 박능우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의정 간담회를 가집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의협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400명 증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정부의 대화를 제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의협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의대 정원을 이렇게 4,000명 증원하는 것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4대 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중에는 인원이 정확하게 4,000명이죠. 예, 10년 동안 예. 4,000명입니다. 그중에 3,000명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것이고 또한 한약 한방약 있죠. 그거를 네. 급여화하는 것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 이런 거를 4대 악이라고 보고 지금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예. 지금 의대생들이 9월 1일로 예정된 국가시험에 거부하겠다. 동맹 휴학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의료계의 파업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나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명분을 의협에서는 정부의 원안을 모두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라고 강경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지역의사제 선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던가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자꾸 진료를 받고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던가 또는 이제 비대면 진료 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메르스 사태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적인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사실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정부가 철회하라라는 의협의 명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시기를 얘기한 것은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때문에 뭐 병실이 부족할 우려라던가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의료진이 부족할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대화를 통해서 정부도 좀 의료계를 설득을 하고요. 의료인들은 사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가장 앞장섰던 분들이고 예. 덕택의 챌린지를 국민들이 나설 정도로 또 존경을 받았던 집단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때야말로 의료인들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21일부터 전공의가 업무 중단을 하고 26일부터 또 이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한다 그러면은 네.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의료의 체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협에서 1차 파업할 때 처음에 분만실, 응급실, 투석, 입원 환자, 중환자 이런 부분은 필수 인력을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태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사실 지금 이 K 방역의 숨은 공로자가 의료진들이었다. 맞습니다. 의료진들이 정말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함은 갖고 있지만은 또 인원을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비대면 진료라든가 이런 거는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다 허심탄회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의사분들의 또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잘 또 서로 듣고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뭐 의료계 관련된 뉴스 하나 더 보죠. 뭐 수술실 지금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20만 명 이상 지금 동의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 제기가 된 것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수술실에 CCTV를 아예 하도록 법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요. 네. 최근 들어서 아이를 잃은 한 아버지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또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호소에 따르면 이제 김강률 씨인데요. 네. 이제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이 김 씨의 아들이 지난해 5살 때 모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많이들 하는 건데요. 네네. 근데 예. 이제 수술 후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더니 그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좀 과하게 됐다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입원한 이후에 또 의식을 잃고 점점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처음에 수술을 받았던 대학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이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진료 거부를 했다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아이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의식을 찾지 못하고 내사 판정을 받아서 숨지게 됐다. 이런 사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 그리고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은 아예 의료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열었는데요. 이 국민청원회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한 달 내에 동의가 올라왔을 경우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일단 관심사고요. 이와 별개로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토론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법이 마련될지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의료사고 관련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은 과연 이걸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또 의사들 중에는 수술에 또 방해된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왜 수술실에다가 CCTV를 설치하자고 하는가? 네.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이 수술실에 CCTV 설치하면은 손이 떨려서 긴장이 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긴장되고 손 떨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만약에 CCTV 설치한다 그러면 환자도 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나 환자의 가족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의 어떤 의료사고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실제로 입증하는 책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 네, 입장에서.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또 수술실에서 뭐 폭언 폭행이라든가 대리 수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수술실 CCTV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이집 CCTV 할 때도 처음에 참 반대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해보고 나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CCTV라고 말하지 말고 수술실 블랙박스라고 말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누구나 차에 달고 다니는 블랙박스처럼 이제 이거를 그냥 일반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의 인권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보다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2018년에 경기도에서 전국 병원 중 최초로 이제 CCTV 설치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예.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경기도민들이 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한테 편지를 띄워가지고 법안 통과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부분들 긍정적인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술실 CCTV, 수술실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지금 뭐 북미나 그런 쪽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주 보다 정교한 블랙박스를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냥 CCTV가 아니라. 근데 개발한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CCTV 하면 감시를 생각하는데 의료진이 말한 이 블랙박스의 개념은 다 촬영을 해서 본인이 이거를 재생해서 보면서 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구나라는 걸 미리 잡아낸다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의료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또 음. 정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좀 모든 의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의료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는 뭐 사건이 있었다든가 있었죠. 또는 뭐 제왕절개 수술 후에 신생아 사망 경위가 은폐됐다는 네. 논란이 있다던가 또 일부 의료진의 뭐 성희롱, 성폭행 사건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참고로 경기도 공공의료원 6곳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되지만 그렇죠. 왜 CCTV 이런 공개 주장이? 조건을 뭐 까다롭게 그렇습니다. 한다든가.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는 의료계에서도 먼저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숨이 막혀서 기침이 나오네요. 본인까지 힘들어하시는 힘드네요. 기색이 역력하네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저희는 듣고 오겠습니다.